이렇게 미국 음악도 듣고 미국 영화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함담은 함담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호주에서 살았던 생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시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깊게 많은 얘기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얘기들은 앞으로 뭔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제는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생활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개로 좀 쪼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을 때 시애틀에 한 5년 정도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와이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시애틀에 살았던 5년 정도의 시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짧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싸고 멀고 아무나 못 가고, 가족 중에 뭐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가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컸다는 생각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호주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호주 달러 1달러가 한국 돈으로 700 몇십 원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900 몇십 원 막 이랬어요. 그리고 뭐 1000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2010년도 그쯤이었는데 미국 달러가 한 1000원 정도 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100원이 안 됐었을 거예요. 미국을 못 가서 호주를 간다는 인식도 조금 있을 때여서, 이 돈이면 미국을 가지 왜 호주에 살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 때였고, 저도 미국이 금전적으로 장벽이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호주 달러랑 미국 달러랑 비슷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호주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 영화를 많이 보고, 뭐 음악도 어디 뭐 펍이나 이런 데 가면 미국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미국 음악도 듣고 미국 영화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근데 호주에서는 이제 크리켓을 하죠. 그래서 럭비가 재밌는지 잘 몰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호주 문화, 호주의 이제 문화생활 이런 데에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한국 나이로 24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뭔가 학구열 같은 게 좀 생겼어요. 삶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했었는데, 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막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미국 유학을 좀 알아보게 됐죠. 제가 2010년도 4월인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호주에서 그 해 겨울에 이제 미국을 갈 계획을 하고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가려면 이제 시험 성적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SAT, 미국 SAT 시험 점수가 필요하거나, 저의 경우에는 조금 알아보니까 이제 ESL을 통해서 ESL 과정을 마치면 그 학교에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이제 2년, 한국으로 치면 2년제 전문대학교, 컨셉은 조금 다르지만 2년제 전문대학교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지? 라는 걸 정해야 됐었는데, 제가 호주에 있는 1년 동안 이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브리즈번이랑 골드코스트 이쪽은 너무 습하고 더웠거든요. 이제 다시는 덥고 뜨겁고 이런 데 가서는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지 막 알아보다가 이제 아는 누나가,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시애틀에서 그 누나가 먼저 정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난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시애틀이 정말 좋아. 선선하고 습하지 않고 시원해. 1년 중에 뭐 몇 개월 이상 비가 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애틀이 날씨가 좋지 않은 걸로 엄청 유명하고, 조크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선글라스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이제 시애틀, 워싱턴 주 지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가 그렇게 1년 중에 많이 오는데 왜 선글라스가 많이 팔려? 사람들이 한번 선글라스를 쓰고 다시 보관해 놓고 다음에 쓸 때 찾지 못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또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비가 오는 기간이, 우기가 긴 나라입니다. 우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막 스콜처럼 오는 건 아니고, 그냥 비가 많이 오랫동안 오래 와요. 이제 뭐 영국 이런 데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갈 때도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또 내가 갔던 데에서 2년 정도 살아보고 좋지 않으면 또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유학을 가면 모든 학교에, 가장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습의 목적을 두는 반면에, 저는 이제 좀
사는 거, 이제 내 삶과 잘 맞을 것 같은 곳에서 가보고 싶었던 게 목표여가지고, 시애틀로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학교 알아보게 됐는데, 또 그 지인이 다녔던 학교가 그런 제가 아까 말한 ESL, 이제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영어를 배우면 일정 코스 단계, 다른 데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1에서 6단계까지 있고, 레벨 6를 찍으면 이제 그 다음 학기에,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코스의 학교를 찾게 돼서 이제 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시애틀에 가게 되고, 그 지인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방도 구하게 되고, 주방이나 샤워 시설 이런 걸 같이 쓰는 방이 이제 쉐어하우스죠. 거기가 제 기억에 2주에 70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미국 달러로. 그게 한 달에 700불이었나? 네, 일단 그 정도였고, 지금은 두세 배는 최소 뛰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였냐면, 그 호주에 있는 쉐어하우스의 특징은 쉐어룸이에요,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방은 자기가 방 하나를 독차지해서 써요, 보통. 그리고 뭐 이제 주방이라든지 샤워 시설 이런 부대 시설을 같이 나눠 쓰는 반면에 호주의 이제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아마 한국인들 위주로 그렇게 썼을 거예요. 다른 외국인들도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방을 나눠요. 두 사람이 같이 써요. 이제 우리 뭐 대학교 기숙사 같은 데도 그런 데가 많죠. 한 방 안에 책상과 침대가 있고 그 방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룸메이트예요. 이제 각자의 룸이 있고 부대 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룸메이트가 아니라 방을 나눠서 쓰는 룸메이트. 근데 미국은 자기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나름의 또 만족되는 포인트였거든요. 왜냐면 호주에 살 때 이제 룸을 쉐어하면서 쓰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 자체는 그렇게 싸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제 미국 생활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좀 맨땅에 또 헤딩하듯이 갔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개받아서 학교에 입학하고, 호주에는 제가 워킹홀리데이로 갔기 때문에 비자 문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웠다면, 이제 미국에 갈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세비스랑 I-20라고 해서 이제 뭐 학생 비자랑 뭐 입학 허가서 이런 서류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잘 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아마 유학원에 맡겼으면 비용이 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를 갔다 오면서 약간 그런 거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영어를 읽을 줄 알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용을 조금 세이브하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이제 입학해서 갔죠. 혹시 미국 유학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막히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정도는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말은 좀 짧게 했지만 좀 상당히 복잡하고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뭐 지금은 아마 더 강화됐을 건데 이제 통장에 얼마 정도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왜 가는지, 한국에 돌아올 목표가 있는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핵심은 그거예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불법 체류자가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고학력자가 돈을 잘 벌고 세금을 잘 내면서 사는 건 또 좋아해요.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남을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뭐 비자라든지 이런 승인이 좀 어렵고, 나는 무조건 다시 내 나라에 돌아와야 돼요. 난 가족도 있고요. 공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난 이런 인상을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 비자를 얻어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갔고, 시애틀에 4년 정도 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on and off 4년 정도 살았었죠. 시애틀이 조금 미국 안에서 약간 좀 개방적인 성향의 곳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의료 목적의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빨리 주 차원에서 합법화한 주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뭐 이제 편견이랄까? 인종차별? 이런 거는 미국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서 글로 갔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또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또 한보따리지만,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지역의 환경과 이제 생각의 차이 이런 거거든요.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해안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다양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점이 있고, 내륙이나 이런 데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을 볼 환경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뭐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 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나이스한 경우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말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인종차별은 맞지만 그 인종차별을 하게 되는 원인이나 근간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제가 ESL을 6단계까지 통과해야 일반 학교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 3, 4단계 정도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워싱턴주, 제가 있던 시애틀은 워싱턴주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워싱턴 DC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워싱턴은 동쪽에 있는 곳이고, 워싱턴 주는 서쪽 끝에 있어요. 그 캐나다 바로 아래 있거든요. 밴쿠버 아래. 우리는 한국은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 주는 쿼터제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가 있고, 봄 학기를 사람들이 수업을 여름 학기였나?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쿼터, 9개월 정도를 나가고 60크레딧을 채우면 되는데 3쿼터만 나가니까 3쿼터 동안 60학점을 보통 채워요. 4쿼터 다 나가면 15학점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쿼터제로 된 학사 일정의 크레딧을 이수하면 되는 겁니다. 여름을 안 들을 때는 한 2, 3개월씩 한국에 있었어요. 네, 그것도 주변 사람들은 엄청 뭐라고 했는데, 미국까지 가가지고 왜 여름에 한국 와서 있냐 욕도 많이 먹었죠. 네, 근데 뭐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재밌었던 거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시애틀 메리너스 야구장도 가끔 가고, 시애틀 가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게 미식축구를 보고 좀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싫어하는 거는 그냥 싫어하는 대로 안 하고 먹고 싶지 않은 건 안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변화를 하게 된 계기가 시애틀에 친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친구가 재즈 음악을 막 듣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요를 좀 듣는 수준이었고 미국 팝송도 조금 좋아하긴 했지만 관악기, 현악기 막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좀 재미없다?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기도 재즈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좋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맨날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차에 딱 타서 노래를 듣는데 재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즈가 이렇게 좋은 음악이구나 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느낀 게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좋아지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느끼고 클래식 음악도 비슷한데 그 재즈 음악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은 재미가 없고 졸리기만 한데 이 노래를 왜 듣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교양 수업 과목 중에 이제 클래식 과목이 있었어요. 역사나 배경이나 뭔가 설명을 듣고 작곡가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듣고 들으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도 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좀 듣게 되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약간 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거나 조금 릴렉스 하고 싶을 때는 클래식 음악을 좀 듣는 편이에요.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정말 유명한 것만 알고 내 스스로를 좀 깨는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미국에 가서 되게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쭉 자랐어가지고 자라면서 제육볶음하고 돈가스만 있어도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미국에 가다 보니까 이제 멕시칸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한국의 김밥처럼 브리또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이제 브리또를 한 번씩 먹게 되고 멕시칸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음식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던 계기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였고 시애틀은 산이 되게 많아요. 이제 자동차 미국의 번호판을 보면 그 줄을 나타내는 특징 같은 거를 써놓거든요, 많이. 다른 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가 있었던 하와이는 뭐 레인보우 스테이트 이렇게 써 있고 플로리다 같은 데는 뭐 오렌지였던 것 같아요. 오렌지 그림이었나 오렌지 뭐라고 써 있나 이런 건데 워싱턴은 이제 에버그린 스테이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늘 푸른 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면 진짜 산도 많고 높고 제일 유명한 산이 이제 마운틴 레이니어라는 게 있고 거기 맥주가 또 있죠. 마운틴 레이니어 이제 은색깔 그림에 이제 MR 닷하고 레이니어라고 써 있는 그 친구들하고 이제 하이킹도 많이 가고 방수되는 바람막이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등산하거나 뭐 학교 다니거나 막 이런 거를 했죠. 호주 생활을 끝내고 한국을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호주 문화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제 음주가무를 하고 놀았던 기억만 나고 뭔가 호주 자체에 대한 아니면 관광지를 갔던 경험은 좀 적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갈 때는 호주에 생활 1년도 엄청 짧았는데 미국에 있는 시간도 최대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알차게 보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여기저기 많이 가고 많이 돌아다니고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마음가짐이었어요. 정말 더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학업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노는 것도 되게 열심히 놀려고 노력했고, 여기저기도 되게 많이 가려고 노력했고, 막 그랬던 시기가 시애틀에서의 생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시애틀에 살았을 때 문화 충격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세차에 관련된 거예요. 한국은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하거나 비가 오는 날 세차를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상식인 줄 알았어요. 친구가 나 세차하러 가 그랬는데 제가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 끝나고 나서 세차하는 게 좋지 않아? 이랬는데 친구가 세차랑 비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가 오면 세차를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를 하고 갔는데 뭐 괜찮은 거예요. 깨끗하고 다음날도. 그때 깨달았죠. 한국이나 이제 비가 다음날 온다고 하는 날은 세차를 하지 않는 이유가 비가 온 다음날 차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시애틀은 공기가 너무 좋고 비도 자주 내리고 하니까 세차를 하고 비가 내려도 자동차가 얼룩이 생기거나 더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아, 이렇게 통념이라든지 상식이라는 게 지역마다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열심히 이제 학교 다녀서 졸업하고, 제가 시애틀에서 2년제 학교를 다녔는데 4년까지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했던 ESL 언어 이수 과정을 1년 정도, 세 쿼터였나? 를 했었고, 그 다음에 2년제 학교를 다니고, 마지막에는 이제 OTP라고 해서 그 인턴 같은 거를 1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이제 총 3년 반에서 4년 정도를 살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시애틀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다양하고 그런데, 약간 백인 문화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살 때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한국 말로는 괴짜 문화? 약간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성애 문화도 애도 되게 개방적이고 이런 것도 있고, 동양인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뭐 중부라든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았지만, 동양인들도 굉장히 이제 서양화되어 있는, 백인 중심의 문화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가 있고, 바로 아래 붙어 있는 주가, 오레건주거든요. 오레건주에는 제일 큰 도시가 포틀랜드예요. 오레건주에 나이키가 있는 걸로 유명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고도 오레건주에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세금 정책이 다 달라요. 뭐 소비세, 자산세, 뭐 소득세, 재산세, 막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체계가. 근데 좀 재밌는 점 하나는, 워싱턴주는 소비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뭐 10원이라든지 88원 정도의 세금이 붙으면 108원, 11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레건주는 소비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메뉴판에 10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걸 먹으면 그냥 100원이에요.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 시애틀에서 오레건주로 가서 물건을 사서 오는 거예요. 시애틀 기준으로는 오레건에 있는 포틀랜드까지 한 3시간 운전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도 오레건도 약간 문화적으로 좀 다양하고, 유명한 게 부드 도넛도 있고, 뭔가 음식적으로도 좀 약간 다양하고, 커피가 유명하죠. 원래는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시작해서 시애틀이 커피로 좀 유명한 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레건이 커피가 더 유명해요. 로스팅 컴퍼니나 원두 이런 데가, 오레건주가 유명한 데가 많을 거예요. 차를 타고 오레건주에 있는 아울렛이라든지, 특히 이제 애플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는 오레건주에 가서 사는 거죠. 13년 기준으로 맥북을 시애틀에서 사려고 하니까, 당시에 맥북 프로가 아마 교육 할인 붙어서 1,3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뭐 붙이고 이러니까 한 1,400불, 1,450불인가 이랬어요. 근데 오레건주에 가서 사면 딱 1,3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오레건주에 가가지고 맥북을 샀죠. 1,300불을 샀고, 걔를 한 10몇 년 동안 썼어요. 업데이트를 되게 끝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맥북 같은 거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오레건주에 가서 사고, 그 다음에 아울렛 같은 데도 똑같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워싱턴 주에서 포틀랜드 가는 길에 그 주 경계를 건너자마자 그 아울렛이 있어요. 거기서 한 1년치 쇼핑을 한 번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가면 한 100만원? 제가 옷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 다들 아울렛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다 하고 사잖아요. 그래서 한 150만원씩 쓰고 이랬던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막 그렇게 제가 쇼핑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사는데,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쓰고, 그걸로 1년, 2년, 뭐 3년, 지금까지 입는 옷들도 있고, 그렇게 쇼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금이 붙는 주에 가서 사면 이제 10%씩 더 비싼 거니까 100만원에 10만원 더 붙는 경우도 있고, 200만원이면 20만원이 더 붙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쇼핑은 이제 소득세 때문에 오레건주에 가는 게 있다면, 반대로 워싱턴주가 캐나다 바로 아래 있다 보니까 위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캐나다 밴쿠버가 나와요. 차를 타고 다른 나라의 다른 도시를 갈 수 있다는 건 조금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한 3-4번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쿠버도 세계적인 도시이고, 한 번씩 가볼만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노는 것도 재밌어 했었고, 좀 특이라기보다 좀 재밌었던 점은, 이제 캐나다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킬로미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매트릭스? 그걸 뭐라 그러지? 센티미터, 미터, 킬로그램, 킬로미터 이런 거를 쓰는 제도고, 이제 미국은 온스, 파운드, 이제 거리 같은 경우는 마일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해보면 쉽긴 한데, 1마일이 1.6km예요. 그러니까 60마일이라고 하면 1.6을 곱하면 대략 잠시만요. 96km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네, 96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60마일이면 96km예요. 이제 딱 주 경계를 건너고 나면 이제 다시 킬로미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기판에는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계기판은 마일로 써 있으니까 킬로미터로 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고, 와,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른 나라를 건너왔네? 이런 생각이 조금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도 좀 그때는 살아보고 싶었는데, 밴쿠버가 엄청 비싼 도시여가지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오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여행만 몇 번 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사실은 제가 시애틀에서 끝날 때쯤에는 진짜 제 인생에 남을 만한 기억 중에 하나는 미 대륙을 횡단했던 거거든요. 시애틀에서 플로리다, 올랜도까지 운전으로 갔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한 3,000마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미 대륙을.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루에 한 130km 정도로 하루에 한 12시간, 13시간 정도를 달려도 한 5일이 걸려요. 잠만 자고 이래도 거의 한 5일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세인트루이스랑 디트로이트가 월드 시리즈를 했었나? 근데 제가 라디오에서 월드 시리즈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우승한 도시에 도착했었어요. 근데 월드 시리즈를 내가 하루만 빨리 도착했으면 그 도시에서 월드 시리즈를 볼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좀 뭔가 아쉬웠던 기억이 조금 있었죠. 네. 근데 진짜 운전은 와 그거를 진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기라든지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와 시애틀에서 출발하면서 그 당시에 웨이즈라는 맵을 썼던 것 같은데 그 목적지가 끝이 안 나요. 목적지가 3,000km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실감이 안 나고 중간중간 그래도 조금 유명한 거나 가볼 만한 곳은 조금 가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네, 여러 도시도 많이 그때 여러 주를 많이 지나가 봤죠. 중부지방 같은 데는 제가 몬태나에서 한번 섰었는데 그 정말 막 도시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데에서 당시에 제가 모히또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바에 가서 모히또를 달라고 했더니 모히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텐더가 농담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농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야, 너 모히또 뭔지 알아?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럼이랑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여긴 다 위스키밖에 안 마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말 시골이면서 외부 문화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고 백인 위주의 막 이런 곳이었던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죠. 이런 썰들은 앞으로 또 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게 저의 미국 생활, 시애틀에 살 때 한 4년 정도의 생활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대륙을 건너는 비행기를 많이 탔었죠. 뭐 비행기 연착돼서 놓칠 뻔한 적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위기 상황에서 넘어갔던 적도 많았는데 시애틀로 직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는 거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다시 국내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오는 이런 비행기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비자랑 입국 허가서 같은 서류를 손에 들고 타야 되는데 체크인 가방에 넣은 거예요. 미국이 워낙 이제 입국 심사나 이런 게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제 뒤에 있었나 앞에 있었던 분의 통역을 도와드렸어요. 한 4, 50대 정도 된 여자분이셨는데 미국 그린카드 영주권이 있었고 한국에서 미국에 몇 년 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을 떠나 있으면 영주권이 아마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입국을 시도하셨고 영어를 또 못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국이 안 된다. 제가 우연치 않게 저도 같이 잡혀 있고 그 여자분도 잡혀 있었는데 그걸 통역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조금 좋게 봐줬는지 그걸 보신 그 담당 직원분이 너 진짜 학생 맞지? 너 서류 그 가방에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학생증이랑 이런 것도 막 보여드렸었고 아마 지금이면 좀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제 서류 이걸 손에 들고 타서 보여드려야 되는 서류인데 그게 체크인 가방에 있어서 짐을 찾을 때까지 못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제 짐을 누가 찾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랬는데, 어쨌든 그 서류를 보여드리지 않고 운 좋게 통과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 가는 비행기를 잡으러 갔는데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공짜로 다음 비행기를 잡아주더라고요. 원래 그런 건가요? 어쨌든 3시간인가 뒤에 비행기를 이제 자동으로 연기해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갔던 기억이 있고, 뭐 오늘은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미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조금 말씀드린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아마 하와이 쪽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다른 나라 얘기를 하거나 다른 지역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돌아오고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리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다녀오고 미국의 시애틀에 가서 4년 정도 살았던 계기,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서없는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연습을 해가지고 더 이제 좋은 얘기를 좋은 흐름으로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